험비는 오랫동안 미국 현대전쟁의 상징이었습니다. 낮고 디젤 엔진의 이 차량은 미군과 항상 함께했습니다. 사막의 폭풍작전부터 바그다드,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까지 험비는 보병, 지휘관, 보급부대 모두 선호했지만 네모난 차체에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험비는 원래 전장에서 생존을 목표로 설계된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평평한 바닥과 얇은 외장은 험비를 도로변 폭탄, 매복, 그리고 21세기 반군전의 가혹한 현실에 비극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시 방평이 먼저 도입됐습니다. 볼트로 장착하는 장갑 키트, 추가 장갑형 모델, 그리고 결국에는 험비를 고철로 만들었을 폭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거대한 MLAP 차량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MLAP 차량은 무게로 둔해져 기동성을 생존력과 바꿨습니다. 미군 병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중간에 있는 MRF만큼 튼튼하면서도 험비만큼 민첩한 차량이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JLTV 합동 경전술 차량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설계 경쟁, 법정 싸움,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거쳐 JLTV는 미국의 어떤 경트럭과도 달랐던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 시죠. 역사적 배경과 개발 과정입니다. JLTV의 혈통은 정말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제2차 세계대전 시대로까지 이어집니다. 트럭, 쿼터톤, 사륜 구동 지휘, 정찰 차량, 더 잘 알려진 이름으로는 지프입니다. 이 차량은 탄약 운반, 철조망 설치, 부상자 이송,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부분 문 없이 운용됐고 편안함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단하고 신뢰성 높은 다용도 차량으로 보호보다 기동성과 흔한 점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도 기본적인 공식은 유지되었습니다. 후속 모델인 M38과 M151 역시 오픈탑에 가볍게 제작되었고 전선 바로 뒤에서 운용되는 것이 기대되었지 전선에서 직접 교전하는 용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더 무거운 트럭들, 예를 들어 GMC CCKW와 이후의 M35조차도 같은 논리를 따랐습니다. 적재량과 험지 주행 능력이 우선이었고 장갑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차량들은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군은 그 논리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고 결국 1985년에 고기동 다목적 차륜 차량, 흔히 험비라고 불리는 차량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더 크고 디젤 엔진을 사용했으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병력 수송, 무기 장비 운송, 구급차, 이동식 지휘소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도록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원하는 박스를 장착해 바로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소형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장갑을 임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봤습니다. 럼플렛 타이어와 견고한 연료 탱크는 있었지만 대형 지뢰나 도로변 폭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냉전 시기의 교리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차량들이 전투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지원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가정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11 테러와 그 이후의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들은 과거의 그런 가정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매우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급조 폭발물은 어디든 있을 수 있었고 모든 골목이 매복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장 어디서도 더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대응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장갑 생존 키트와 같은 볼트온 키트가 곧 생산되기 시작했고 M1151 강화장갑 수송 차량과 같은 전용 어바머드 변형 차량들도 곧이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도움이 되었지만 험비의 설계에는 결국 결함이 있었습니다. 평평한 바닥과 낮은 중량 때문에 폭발이 쉽게 관통할 수 있었고 정말 형편없는 폭발성 관통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폭발성 관통체는 새로 추가된 장갑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마인 레지스턴트 앰부시 프로텍티드 비이클 MRF입니다. 이 차량은 높은 차체와 V자형 합으로 폭발 에너지를 승무원에서 멀리 튕겨내도록 설계됐습니다. 펜타곤은 2007년부터 이들의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했고 곧 카이만과 맥스 프로 같은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량들은 대가가 따랐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15, 20톤대로는 그 이상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민첩하다고 부르기는 어려웠죠. 보안과 호위 임무에는 훌륭했지만 길이 좁거나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다리가 낡으면 이런 차량들은 힘들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15, 20톤입니다. 해결책은 더 가벼운 MRF 50호시 MATB로 2009년경 등장해 독립 서스펜션과 향상된 오프로드 성능을 갖췄습니다. 장비를 모두 갖추면 12.5, 15톤의 괴물이었고
대형 차량들이 발이 묶이는 것도 기어오를 수 있었지만 지프처럼 민첩한 후계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트럭의 계보는 어색한 갈림길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쪽에는 험비가 있었습니다. 민첩하고 모듈식이었으며 어디서나 볼 수 있었지만 폭발 방호가 미흡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차량이었습니다. 한편에는 MRF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무거운 생존성 높은 특수 차량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켰지만 물류 담당자들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에피소드 주제인 JLTV가 등장합니다. JLTV는 첫 계통의 후계자로 이야기에 들어오죠. JLTV 프로그램입니다. JLTV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2006년 11월에 시작됩니다. 합동요구사항 감독위원회, 즉 미군의 무기, 차량, 시스템 등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미국군 수뇌부 그룹이 개발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개발은 아직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일종의 희망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MRAP보다 가볍고 험비보다 더 튼튼하며 기계와 부대와 보조를 맞출 만큼 빠르고 신뢰성이 높으며 마지막으로 군장비에서 가장 드물고 찾기 힘든 특성인 너무 비싸지 않은 것이었죠. 실제 사양 목록은 더 길고 복잡했으며 최종 확정은 2007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점에서 국방부 획득, 기술 및 물류 담당 차관인 존영 주니어가 이를 검토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 2월에 이 사업을 기술 개발 단계로 옮겼습니다. 이 단계는 펜타곤이 산업계의 실험과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고 대량 생산 전 아이디어 입증 비용을 지불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곳에서 초기 입찰이 있었으나 2008년 10월에는 세 곳만 다음 단계로 선정됐습니다. 로키드 마틴, 제너럴 택티컬 비이클스, BAE 시스템즈와 네비스타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로 인해 군산 복합체 내에서는 많은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탈락한 두 입찰자인 보잉과 텍스트론의 공동 입찰, 그리고 노스롭 그루먼과 오시코시의 입찰이 정부 회계감사원에 항의서를 제출하며 군의 평가 과정을 엉망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만은 다음해 2월 법적으로 기각됐습니다. 그 후 로키드 마틴이 이 시제품을 제출했고 제너럴 택티컬 비이클스가 이 시제품을 제출했으며 BAE 시스템즈 나비스타가 이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기 설계들은 가벼운 무게라는 요구 조건은 쉽게 충족시켰지만 폭발 저항성 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교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이 도로변 폭탄 공격 후에 살아서 나오길 원한다면 MRAP급의 하부 보호가 필요합니다. 변명도 없고 예외도 없었습니다. 이런 태도 덕분에 2011년 초에는 요구사항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제는 MRAP 유사 수준이 아니라 MRAP 수준이 된 것입니다. 변화가 워낙 급진적이어서 실제로 2012년 1월에 완전히 새로운 입찰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년간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제조업체를 포함한 많은 제조사에서 수십 개의 시제품이 사격장에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폭파되었습니다. 2015년 8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오자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에 대해 로키드 마틴은 약간의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또한 정부 회계감사원에 불만을 제기하고 군대를 연방 청구법원에 고소해 프로젝트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2016년 2월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원이 로키드 마틴 주장을 기각했고 로키드 마틴은 이에 항의하며 개발에서 공식 철수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군은 이미 동행할 대상을 정했고 혹시 몰라 선택지만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마침내 생산이 시작되었고 첫 번째 소량 생산 주문이 봄에 제출되어 가을부터 인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용까지는 아직 멀었고 추가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내러티브를 잠시 멈추기에 좋은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더 나아가기 전에 오시코시가 개발한 JLTV에 선정된 설계안, 즉 사내에서는 경전투 전술 전지 차량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술 개요와 차량 사양. 처음 JLTV를 보면 교체하게 될 험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JLTV가 약간 더 높고 각이 더 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더 튼튼해 보이긴 하지만 둘 다 전어로 묘사해야 한다면 같은 단어를 쓸 것 아닙니까? 하지만 겉모습을 벗기면 JLTV가 2차 세계대전 공식의 진화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차량임을 곧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부병의 어떤 경장갑 차량도 해내지 못했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된 것입니다. 차체 하부에서 지뢰 폭발을 견디면서도 브래들리와 나란히 달릴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차량은 공통 플랫폼 기반의 시리즈로
이전 영상의 스트라이커와 매우 유사합니다. 4가지 다른 변형 모델이 있으며 각 모델에는 특정 상황에 맞는 장비, 즉 이른바 임무 패키지 구성이 추가됩니다. 변형 모델로는 JLTB UTL 유틸리티 변형, JLTB CCWC 근접 전투무기 센터 변형, JLTB GP 범용 변형이 있습니다. 구성에 관해서는 알아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M1278 중화기 운반 차량은 오픈탑 포탑이 장착되면 5명의 승무원을, 원격 무기 시스템이 장착되면 4명의 승무원을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원격 또는 수동 조작이든 장착되는 무기는 동일하며 보통 M259경 기관총이나 MK19 자동 유탄 발사기가 사용됩니다. M1279 유틸리티 차량은 2명의 승무원만 탑승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확보된 공간을 활용해 최대 5만 100파운드의 적재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M1280 범용 차량은 기본 모델로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며 3,500파운드의 적재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M1281 근접 전투 무기 운반 차량은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며 이름과는 달리 멀리 있는 표적을 타격하는 대형 화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토우 미사일, 세이버 미사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의 생존을 돕기 위해 두꺼운 장갑 보호와 현장 인식 장치가 포함된 토우 사수 보호 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서스펜션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상황 인식을 높여줍니다. 이 차량들은 분대 수송부터 기동 대전차 플랫폼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구조를 공유합니다. 같은 셰시와 구동계, 동일한 서스펜션을 사용하며 이는 매우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직도 요양원에 계신 5명의 베어마우트 참전용사 중 한 분을 찾아가서 보급을 하면서 겪었던 엄청난 고생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들이 100만 가지가 넘는 다양한 차량 부품을 조달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단순히 변형 모델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 설계의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JLTB는 기본적으로 기동성, 특히 지뢰를 밟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동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달성했을까요? 그건 부분적으로는 오시코시텍포 독립 서스펜션 시스템이라는 멋진 이름의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복립 서스펜션 방식이 그렇듯이 각 바퀴가 축의 반대편 바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각 바퀴마다 16인치의 트래블이 제공되어 타이어가 울퉁불퉁한 지면에서도 접지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정 엑셀 차량처럼 바퀴가 허공에서 헛돌지 않고 땅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400마력의 6.6리터 디젤 V8 엔진 덕분에 강력한 토크와 추진력이 더해지고 사륜 구동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즉, 2바퀴 중 하나가 진흙이나 모래, 바위에서 접지력을 잃더라도 나머지 바퀴들이 차량을 앞으로 밀거나 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운전실은 필요에 따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어서 지상고를 몇 인치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정말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가진 차량이 완성됩니다. 실제로 오시코시는 JLTB가 현재의 기준 차량보다 오프로드에서 70% 더 빠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상부에서 불평이 없는 걸 보면 그런 주장은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한 김에 엔진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사실 JLTB에 들어가는 엔진 블록은 바로 이것과 이것에 들어가는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전통 듀라맥스 V8 엔진입니다. 항상 같은 블록이라는 점을 주목하세요. 게일 뱅크스의 엔지니어링으로 이 엔진은 강화된 듀라맥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량에 꼭 있어야 한다던 북극곰 친화적인 친환경 시스템들, 즉 출력만 떨어뜨리고 결국엔 고장나서 멀쩡한 차를 고철로 만드는 각종 필터와 EGR 밸브 등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인젝터가 업그레이드되어 더 높은 압력으로 연료를 실린더에 주입해 폭발력을 만듭니다. 우리가 한 서버에서 발견한 722페이지짜리 강사용 안내서에 따르면 그렇지만 저희도 확신하진 못합니다. 군에서 사용되는 모든 디젤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JP8도 이에 포함됩니다. JP8은 항공용 등유와 유사한 연료입니다. 또한 민간용 듀라맥스는 하나의 서펜타인 벨트만 사용하는 반면 JLTB 버전은 부하를 3개의 벨트로 분산합니다. 하나는 알터네이터용, 하나는 유압 펌프용, 그리고 하나는 팬과 에어컨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차량이 반드시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이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바로 듀라맥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이제 생존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승무원 캡슐은 MRF처럼 폭발을 튕겨내는 모양의 하부와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설계된 바닥을 갖춘 진정한 장갑 캡슐입니다. 좌석은 서스펜션에 매달리고 구속장치가 있어 최악의 상황에도 병사들이 천장에 부딪히거나 투사체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신속한 진압 시스템이 자동 작동하며 전복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위협 수준에 따라
볼트온 장갑 키트로 방호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방호인 이른바 A키트는 소총 사격, 소형 지뢰, 포탄 파편을 막아내고 추가 방호인 B키트는 7.62 곱하기 51mm 철갑판과 더 큰 지뢰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병사들의 요구에 따라 조정된 작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뒷좌석 창문을 더 크게 만들어서 뒤에 앉은 병사들이 주변 상황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은밀성을 높일 적절한 배기구, 더 유연한 수송 옵션을 위한 화물칸 병력 좌석 키트 재설계, 차량 오프로드 속도에 맞춘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병사들이 익숙했던 느린 트레일러 대신입니다. 모든 개선점은 현장 피드백과 테스트를 반영해 실제 생산에 적용됐습니다. 모든 것, 서스펜션과 장갑까지 부대와 함께 이동 가능한 크기로 설계됐습니다. 공중 수송이 필수였습니다. 시누크와 킹 스텔리온 헬리콥터로 외부 화물로 매달아 수송할 수 있고 C-130은 2대, C-17은 다수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는 사전 배치함의 낮은 가판과의 호환성도 요구했기 때문에 설계자들은 트럭이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붕 높이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냥 또 하나의 장갑 트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속도, 생존성, 그리고 미래 대비를 신중하게 조율한 절충안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병사들을 전장에 투입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입니다. 작전, 배치 및 평가. 좋아요. 그럼 오늘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2019년 1월로 다시 돌아가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13년이라는 긴 개발 기간 끝에 JLTV가 마침내 전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의 독립적 시험평가 감시 책임자인 작전 시험평가국장은 적어도 일부 부분에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가지 구성 중 3가지, 즉 일반 목적형, 중화기 운반형, 그리고 유틸리티형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3가지는 전술적 운용에 있어서 거의 이견 없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근접 전투 무기 운반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도우 미사일이 장착된 험비와 비교했을 때 이 차량의 전차 파괴 능력, 즉 조준 사격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가 느리고 어색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재장전과 관련해서 그랬습니다. 이러한 구성들이 적용된 기본형 차량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어떤 것도 작전상 적합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문제로는 신뢰성, 정비성, 승무원의 상황인식, 그리고 안전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시코시는 이런 모든 문제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4월에 오시코시는 육군의 시범 운용을 요청해 시제품을 병사들에게 지급하고 야전에서 사용해 솔직한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른바 빅4 개선점이라고 불리는 주요 4가지 개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뒷좌석 병사들이 볼 수 있게 뒷유리를 키우고 운전자용 전방 카메라를 추가하며 트럭 소음을 줄이기 위해 머플러를 개선하고 트레일러와 병사 좌석을 필수 장비로 지정하라는 요구였습니다. 3월 22일까지 이러한 결정들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고 육군의 획득 리더십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본격 양산 단계로 추진했습니다. 본격 양산 결정은 6월 20일에 내려졌습니다. 그 후에도 생산은 순조로웠습니다. 해병대는 그해 여름말에 초기 운영 능력을 달성했고 더 많은 수량을 원했던 육군도 같은 단계에 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2020년 5월까지 제3보 병사단 제1기갑여단이 포트 스튜어트에서 최초로 장비를 갖춘 부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단순했습니다. 오시코시는 매년 수백 대의 저율 생산 트럭에서 수천 대로 생산량을 꾸준히 늘리면서 육군의 중무장 여단과 해병대 보병대대 모두에 동시에 공급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여러 사단에 차량이 배치됐습니다. 2021년 이 프로그램은 1만 대를 넘었고 2023, 2024년에는 2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JLTV는 조지아부터 캠프 펜들턴까지 정비소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조달될 총 수량에 대해서는 육군의 공식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5만 대를 요구했고 해병대는 추가로 1만 2,500대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공군과 해군의 소규모 주문까지 더하면 미국 전체의 수요는 모두 합쳐 약 6만 5천 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1년에 작성된 특정 획득 보고서에 따른 수치입니다. 이 차량들은 모두 오시코시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2월 오시코시가 약 2만 2천 대를 만든 뒤 미 육군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기 때문입니다. 육군은 기술 자료 패키지, 즉 군사 장비의 완전한 설계도와 JLTV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위해 여러 업체에 문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더 나은 조건은 험비의 원래 제조사인 AM 제너럴에서 찾게 됩니다. 이 계약은 5년 기본 계약과
추가로 1년씩 5번의 옵션을 포함해 최대 2682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하시다면 2023년 기준으로 펜타곤의 획득 기록에 따르면 JLTV 프로그램의 총 비용은 약 3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연구 및 개발, 트럭 자체의 조달,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모든 부속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프로그램 전체 수명 비용을 88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10억 달러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숫자라 이해하기 어렵죠? 대신 한 대당 가격을 보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수치는 2015년에 나온 것으로 JLTV 한 대당 37만 1000달러였습니다. 이를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계산하면 43만 2000달러가 넘는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만 군사장비 조달 전체를 놓고 보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RF 기능을 갖춘 영국의 보병 기동 차량인 폭스하운드는 JLTV보다 조금 더 작지만 대당 150만 달러에 달합니다. 마찬가지로 호주산 호크아이 역시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대당 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JLTV의 가격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국제적인 도입과 동급 차량과의 비교,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JLTV의 수출 성공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역시 꽤 괜찮은 편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유럽 최초로 결단을 내린 고객으로 2019년 200대 계약 후 2022년 300대를 추가 도입해 총 500대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리투아니아인들은 왜 JLTV를 선호하는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은 정찰병, 포병, 관측수, 경보병들에게 생존 가능한 기동성을 원했습니다. 즉, 기동부대와 함께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전술 상황이 다소 위험해졌을 때 승무원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차량을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JLTV가 설계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벨기에는 리투아니아처럼 단순히 JLTV를 구매하는 대신 조금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새로운 지휘 및 연락 차량으로 개조하여 팔콘이라고 명명했고 나머지 20대는 전용 전장 구급차로 주문했습니다. 322대 차량을 받았고 첫 차량은 2024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국산으로 FN 허스탈의 디펜더 라이트 무장 스테이션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FN이 대문자인 이유는 무기 제조업체도 유머 감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남쪽 슬로베니아는 가장 창의적으로 도입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129대의 차량을 주문한 슬로베니아는 일부 차량에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콘스버그 원격 무장 스테이션을 장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슬로베니아의 차량은 단순히 보병을 태우는 택시 이상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차량들은 기계와 부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 있는 전차 파괴자가 되었고 임무를 마친 후에는 다시 순차 역할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의 이야기는 아마도 놀랍지 않게도 분화 인구 면에서 G7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만큼 더 작습니다. 이 작은 발칸 국가는 총 67대의 차량을 주문했으며 실제로 차량을 인도받은 최초의 유럽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차량들은 2020년에 도착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나라에서 나토 표준 경장갑차를 운영하는 것은 큰 도약이며 JLTV는 이제 몬테네그로가 동맹에 제공하는 2개의 보병 중대의 핵심 장비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이스라엘산 원격무기 스테이션과 짝을 이루었으며 일부는 120mm 소프트 리코일 박격포와도 사용됐습니다. 북마케도니아도 비슷한 길을 걸었으며 일반 목적 중화기 운반형과 근접 전투무기 운반형이 혼합된 71대의 차량을 주문했고 그 위에 추가로 25대의 도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루마니아는 한편으로 중화기 운반형 구성에만 집중했으며 그중 129대가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게 매력은 단순합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부대처럼 보이고 훈련하고 배치할 수 있으면서도 새롭게 무언가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서쪽에서는 네덜란드가 2025년 4월 이 설계를 새 영역으로 확장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자국에서 카이만이라고 부르는 차량 150대를 주문했습니다. 이 차량은 다소 이례적으로 장갑이 없는 순찰용 버전으로 해병대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높은 도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상륙작전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유럽 외지역에서 이스라엘은 2023년 대외 군사 판매를 통해 75대 직접 계약으로 수십 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오시코시에게 이스라엘의 주문은 수출 성공 그 이상이었습니다. 미 육군이 AM 제너럴로 발주를 넘기는 동안 이스라엘 덕분에 오시코시의 생산 라인은 계속 가동됐습니다. 더 멀리 떨어진 브라질도 참여했습니다. 브라질 해병대는 프로슈머 현대화 계획에 따라 12대의 차량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프로슈머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조지, 포르투갈어 발음은 안 할 거야. 이 차량들이 지정학을 바꿀 정도는 아니야. 물론이야. 하지만 브라질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알고 있었어. 가볍고 생존성이 높으며
항공 수송이 가능하고 미국 파트너들과 원활하게 작전할 수 있는 트럭이었지. 그래서 JLTB가 그들에게 적합했고 차량 규모가 작아도 괜찮았어. 앞으로 더 많은 차량이 들어올 거고 슬로바키아는 최대 192대를 승인했어. 캐나다는 60대 도입이 확정된 뚜렷한 사례고 다른 나토 및 파트너 국가들도 비슷한 구매를 검토 중이야. 종합하면 꾸준한 도입 추세가 보인다. 미국과 함께 훈련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국가들은 같은 경트럭을 선택하고 있어. 연합작전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지. 솔직히 가성비 측면에서도 꽤 괜찮은 선택이야. 하지만 모두 같은 길을 택하진 않아. 영국 육군은 다목적 차량 보호 프로그램을 위해 JLTB를 검토했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결국 포기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취소했어. 영국은 여전히 폭사운드 차량을 쓰고 있는데 그 차량이 얼마나 비싼지 우리 모두 알고 있어.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는 자체적으로 200호 LMV와 업그레이드된 LMV2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독일과 스위스는 GDL SEG를 선호하고 있어. 결론. 궁극적으로 거의 한 세기에 걸쳐 미군의 경량 차량들은 그들이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전쟁을 반영해왔어. 지프는 2차 세계대전의 단순함과 보편성을, 험비는 냉전 말기 기동성과 다재다능함을 상징했어. MRF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도로변 폭탄에 대응해 긴급히 개발된 바퀴 달린 거대한 요새로 치명적인 매복에서도 병사들의 생명을 지켰다. 하지만 각각은 그 시대의 산물이었고 결국 한계를 드러냈지. JLTB는 다르다. JLTB는 임시방편으로 급히 투입된 것도 아니고 낡은 전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JLTB는 고통스러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되었으며 속도와 기동성, 장기적인 적응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전투에서 병력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 간단히 말해서 JLTB는 단순히 험비를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군용 차량의 개념 자체를 새로 정의한 거야. 완벽할까? 아니, 어떤 차량도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JLTB에서 미국과 그 협력국들은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균형을 마침내 찾아냈어. 이 차량을 타는 군인들에게 그 균형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못할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